이번 시간이 금일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랜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에 부담이 좀 와가지고 오전에 조금 마이크를 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좀 여러분들 거슬렸을 건데 좀 미안한 거에 생각하고 이 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촬영부터 편집까지 모두 다 학원에 지원을 하는데 제가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편집의 기술도 좀 딸릴 뿐더러 그 녹화된 걸 다시 몇 시간짜리를 다 들어가면서 편집을 할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일반 법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면서 또 판례 독해를 위한 그 가늠자예요. 그래서 판례 독해 능력의 거의 70% 가까이는 일반 법원칙이 끝나면 판례 독해 능력이 생긴다라고 평가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룰 판례가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그 독해 요령, 독해 능력만 기르면 그건 양적인 건 어려운 점이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법의 가장 또 중요한 그 쟁점이면서도 관련되는 또 배경 지식을 많이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편까지 우리가 계속 써먹을 그 공통적인 거를 다 정리하느라고 이제 그 요건에 관해서 무려 1시간 40분 가까이 시간을 할애했죠. 큰 고비는 넘겼어요. 이제 그래서 남은 일반 법원칙에 남은 부분이 이제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문제. 이 한계 문제가 결국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과잉금지 원칙 있죠. 과잉금지 원칙의 이익형량, 비교형량, 비교규량 이렇게 말했던 그 결국은 상당성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과잉금지 원칙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적용될 정도로 굉장히 적용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보충자료로 잠깐 설명을 할까요? 자, 보충자료 5페이지 보면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인데, 우리가 이제 미망인 사건은 꼭 기억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라 그랬죠. 이게 이제 법적인 요건을 충족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과부연금을 계속 지급하면 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적합성에 위반하고 대신에 법적 안정성은 충족이 되죠. 이걸 모순되는 이걸 충돌이라고 그러죠. 양자가 충돌해요. 법률 적합성하고 법적 안정성이 충돌을 하는데, 그럼 지급을 중단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돌 문제가 생기죠. 지급을 중단해버리면 법률 적합성은 충족돼요. 그죠? 법률 적합성은 충족되는데 대신에 과부생활의 법적 안정은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 믿고 받아서 다 썼는데 그 받아 쓴 연금의 이자까지 해서 다 물어내야 된다면 과부생활은 이제 파탄나는 거죠. 그럼 양자가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전남 여수시 그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 그 토속 채취허가 거부 사건인데, 이것도 토속 채취허가가 발급이 되면은 환경이라는 공익을 침해하고 대신에 거기 믿고 투자했던 사익 엄청나게 크죠. 10m인가 들어간 것 같은데 사익은 보호가 돼요. 토속 채취허가를 거부하면 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 공익을 보호하지만 대신에 어때요? 몇억 사익은 다 그냥 그 땅에 그냥 쓰지도 못할 땅에 다 버려지는 거죠. 사익 침해가 엄청 크죠. 이와 같이 법률 적합성이라는 또 공익이 한 축과 법적 안정성 내지는 사익이라는 이 양자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 이럴 때는 문제가 적어요. 대신에 이제 그 다수설은 한계 문제로 다루는데, 한계 문제라고 하는 거는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보호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그 존속보호를 해줘, 허가 발급을 약속한 대로 해주는 거예요. 판례도 여기는 똑같아요. 인용 판결을 내려줍니다. 근데 공익이 커버릴 때 이때 결정적인 차이가 나와요. 공익이 커버리면 학설은 보상보호라고, 존속보호는 약속을 지키는 걸 존속이라고, 보상보호는 약속을 못 지키는 대신 그 손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걸 얘기하는데, 그 요건이 성립된 후에 한계 문제니까 적어도 돈이라도 물어줘요.
이런 게 바로 사정 판결이라고 하죠. 공익에 미치는 사정을 고려해서 인용 판결 대신 예외적으로 기각 판결을 내리는 대신에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게 사정 판결이에요. 근데 판례는 이거는 요건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요건 충족 못하니까 아예 일체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기각 판결을 내요. 그럼 약속한 대로 허가를 발급하지 못할 뿐더러 돈도 배상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이 사익에 눈을 감아버린 입장이라 제 가치관으로 볼 때는 공익과 사익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란 대안인 사정 판결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외면하는 판례 입장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저는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소재는 바로 그거고 학설인데 법률적 값은 우위다 이러면 이제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동의설이 대립되는데 동의설이 통설이에요. 그 다음 동의설 중에도 이익형량설에 따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 이익형량 이거는 이제 배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는 구체적 사안에서 법률적 합성의 원칙을 관철해야 될 공익과 당사자의 신뢰보호라는 사익, 법적 안정성을 비교 형량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게 20년 지방직 7급에 출제됐죠. 그 다음에 이미 봤지만 이익형량 문제를 학설은 요건 충족 후에 한계 문제, 보호 방법의 문제를 이해한다. 그래서 사익이 공익보다 크면 존속보호, 이미 부여한 허가 계획은 취소 처리 안 하고 유지하거나 아직 발급이 안 됐을 때는 약속한 허가를 내주는 현상유지. 반대로 법률적 합성이 그때는 보상보호, 그래서 돈으로 물어주는 거. 보상보호의 그 제도적 수단이 사정 판결이고, 그 독일 경우는 뭐 절충주의다. 이거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남의 나라 얘기라 오늘날은 이제 출제 가능성은 많이 떨어져요. 판례도 이익형량설이다. 이건 19년 국회 8급에 출제됐는데 다만 똑같이 이익형량설은 똑같지만 그 의미가 학설이 한계 문제로 다른데 얘는 요건의 문제로 다루는데 학설과 달리 대법원 판례는 양자의 충돌 문제를 한계 문제가 아닌 소극적 요건의 문제로 이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적 합성이라는 공익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사유보다 큰 경우 판례는 일체의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기각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이게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이 이제 앞으로 그 전환 요건에서 보게 되고 행정행위 전환에서 보게 될 거고 행정행위 하자름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 5가지, 그 적극적 요건 4가지, 전환에 이제 적극적 요건 5가지, 소극적 요건 5가지인데, 그 다음에 집행정지 요건에 이제 적극적 요건 4가지, 소극적 요건 2가지 해가지고 이제 계속 써먹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적극적 요건은 해당해야 성립되는 요건을 적극적 요건이라 해요. 근데 소극적 요건은 뭐냐? 해당하지 않아야 요건이 성립되는 것을 소극적 요건이라 해요. 자, 한번 문장을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요건 배운 걸 종합 정리하면서 소극적 요건의 의미도 이제 여기서 추가가 되는 건데, 자, 일단 성립 요건에 관해서 먼저 나오죠.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행정총행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총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이러니까 적극적 요건이라고 하는 거야. 견해 표명을 하지 않았어야, 말아야, 이렇게 표현하면 그 소극적 요건이라고. 이게 적극적 요건이죠. 둘째, 행정총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 없어야, 이러니까 이건 소극적 요건이죠. 개인이, 이것도 동전의 양면인데 학설은 뭐예요?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어야 한다. 이러니까 학설은 적극적 요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판례는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달리 말하면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보호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면 소극적 요건으로 표현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개인이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적극적이죠. 행정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되지 말아야, 이게 아니라 되어야, 이것도 적극적 요건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해야 할 우려가 있어야, 이러면 적극적 요건이라고 보는데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이러니까 소극적 요건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긍정문으로 표현하면 적극적 요건, 부정문으로 표현하면 그 소극적 요건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판례 보면은 그 판례 제목에 한정 적극, 한정 소극 이런 말 하는데 그때 적극도 긍정 이게 적극이고 부정 이게 소극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엄격하다고 해석하는 게 바로 요런 표지인데 신의 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원, 금반원은 반대되는 말을 금한다, 모순되는 말 하지 마라, 한마디로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라 이런 건데 뒤에 별도로 볼 거예요. 금반원의 원칙은 자 이거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엄격하다고 평가를 하냐면 학설은 이익 형량에 따라서 어때요? 그 사익이 공익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이익 형량이라도 사익이 크면 신뢰를 보호하자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로까지 신뢰보호가 우월할 때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보호라는 사익이 조금 정도 커서는 안 되고 합법성을 포기해서라도 보호해야 될 그 정도에 해당할 때만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엄격하다. 이런 해석도 옛날에 출제가 됐어요. 헌재도 이익형량설이다라는데 이익형량이라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19년 지방대법으로 출제된 건데 여기는 그냥 단순 비교형이에요. 대법원 같이 뭐 압도적으로 우월한 사익을 요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이유도 똑같아요. 결국은 여기 이제 아까도 신의성실을 표현했는데 내용은 신뢰보호와 똑같은 건데 여기도 뭐 기존 입장이 되풀이에요. 그래서 좀 추가된 게 신의성실 원칙을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예외적으로 정리된다. 그냥 좁다라는 거는 이제 기존 판의 재확인이고 어떤 경우에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위법행위와 관련한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거는 요 판단 표지에는 추가가 된 거지만 우리가 귀책사유라는 거 별도로 봤잖아요. 그래서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호 가치를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려야 됩니다. 이 판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판례는 아니죠. 그 대송진례 사건 보면 이건 보복이라는 게 명확하죠. 왜냐면 얘 빼고 주변에 식당, 주유소까지 건축허가 다 내줬어요. 얘만 안 내준 거예요. 얘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당이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서 그래가지고 보복당하는 거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다단계 행정 결정의 관계되는 논점인데 여기다 제가 주석을 달아놨죠. 폐기물 처리 허가 이게 2단계 허가가 2단계인데 그 전에 상업계획서가 적정한지 적정 통보 이게 예비 결정 일정인데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허가 요건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 보니까 여기 어때요? 그 허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믿고 3억을 들인 거예요. 3억 들여가지고 특수차 이거 했는데 이거는 사익이 크다라는 걸 납득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판례는 미리 봤죠. 그 다음 사업은 뭐 같은 맥락이 건데 그 변리사냐 세무사냐 이런 말인데 그 옛날에 법무사 같은 경우는 법원의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은 5년 이상 그 6급 이하일 때는 10년 이상 이러면 법무사 시험 없이 자격 구역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특허청 여기 변리사 국세청 여기 근무하면은 세무사 자격을 시험 없이 그 자동 부여로 돼 있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개정해가지고 어때요? 일부 시험 과목 면제로 바꾼 거예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판에 6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된 판에서는 삭제됐어요. 이거는 그 부정사례라 신뢰보호원칙 부정사례 두 번째로 이게 수정돼서 나갔을 건데 초판에만 잘못 붙이기가 돼가지고
일단 내용은 여기서 보면 폐기물 처리업을 위한 국토인계의 변경 신청을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 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 이의를 들어 거부한 거. 이거는 그 수질 오염이라는 이것도 위험한 데 있잖아요.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공익을 중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죠. 이건 공익이 크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부정사례예요.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 자연복지죠. 이게 그 당시에는 전라남도 여천군 돌산면 우둘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여천하고 여서 통합이 됐죠. 통합이 돼가지고. 근데 그 돌산대기가 또 굉장한 명물이죠. 거기 저도 요새 워낙 그 역사적인 그 문화재도, 역사 현장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연환경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여수는 개인적인 여행 꽤 많이 갔었는데, 거기에 가는 건데, 이거는 그냥 동네 평범한 뒷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환경 보존도 국립공원 이건 뭐 무조건 공익을 중시하죠. 근데 이건 보존 가치가 그리 높지도 않은 돌산이에요, 돌산. 그냥 그 돌이 대부분인 돌산이었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호의 필요가 상대적으로 이건 작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배경을 하면 되고요. 근데 사익을 왜 시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익이 더 크리, 뭐야? 이거는 내가 기억을 잘못했구나. 이거는 판례가 그 판단의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저 판례 전문을 보면은 그 보존 가치가 이렇게 높다고 볼수록 돌산이거든요. 돌산. 주로 돌로 된 건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공익을 중시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착각을 했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평양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떤 법관은 이 정도의 뭐 돌산 위주의 그 자연녹지 지역이라면 보존 가치가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순간 착각을 했네요. 근데 어쨌든 판례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국립공원 인근이다라는 거, 거기서 눈치를 채주면 되겠네요. 복잡하게 갈 거 없이. 저는 이제 판례 전문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거 별로 보존 가치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건 제 주관적 판단이었네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알아둬야 될 판례에 최근에 출제가 못했다 뿐이지 이거 유명한 판례거든요. 한라산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국립공원 인근, 여기서 국립공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립공원 인근이기 때문에 환경 공익을 높게 평가했다. 이러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네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부정사례인데, 정규주에서 탈퇴하면 구제해준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표에 따라 정규주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원고를 구제해주지 않은 건 이거 뭐 그렇게 뭐 중요한 판례가 아니라 그 내용까지는 안 다뤘는데, 이건 어떤 배경이냐면 얘가 정규주 탈퇴한다는 의사가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탈퇴했다가 또 다시 가입하기도 하고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 가치가 없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신규 임용을 위한 면접 전형의 불합격 환자에 대한 검사임 거부인데, 이것도 그냥 내용을 알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결론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면접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면접의 전형, 이 합격자 결정 이런 것들은 행정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행정행위의 종류의 재량행위 다음에 나오는데 판단 여지거든요. 이 판단 여지가 행정청에게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에 사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우 재판에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웬만하면 그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기각 판결을 내니까 여기도 그냥 복잡하게 갈 거 없이 여러분들은 면접 이 말에서 눈치를 채준대요. 면접에 합격시킬지 말지는 이거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인정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걸 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관이 이게 행정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면접 실제 현장에 있지를 않았잖아요. 그거는
재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면접 봤던 걸 똑같이 면접위원하고 똑같이 재현해달라고 그 재현이 가능해요. 그때 당시 환경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때 내가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고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판사학을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이걸 뒤집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 전형 여기서 기각 이렇게 되겠다 눈치채면 돼요.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유예 등 체납수금이 있음에도 국가산업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용란을 공란으로 한 거. 이거는 뭐 요건이 둘로 나눠진다. 앞에도 이 사건 봤었죠. 근데 금융기관은 문제가 된 존재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에 대한 관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논거. 얘는 국민의 신뢰보호지 금융기관은 이 법인이잖아요. 법인. 근데 이거는 별로 납득이 이렇게 잘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국민은 자연인과 법인까지 포함되거든요. 얘가 금융기관이 국가기관이었으면 얘기는 다른데 이거는 논거 치고는 조금 엉터리 논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걸 내역란을 공란으로 하면 그렇다고 믿을 수밖에 없지. 그죠? 여기 다른 논점에서 또 소개된 건데 별로 뭐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건 한시적 법인세 감면제도를 시행하다가 어때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걸 병기하고 이건 배경지시 아까 다 봤죠. 일단 한시적 감면 이러면 시혜적 입법 이거는 소급표를 해도 되지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미리 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더군다나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배경 지식이 있으면 당연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죠. 그 약속은 뭐 천지가 개벽해도 지킬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친구하고 술 한잔 하기로 했어요. 오늘 저는 아니 제가 약속이 있다는 건 아니고 오늘 약속은 없는데 오늘 저녁에 친구랑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아니면 더 급하면 이제 전화할 여유도 없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남기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오늘 약속 못 지키겠다.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상식이에요? 어이구 당연하지.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니 이놈아 지금 뭐 나하고 술자리가 중요하네 이놈아. 그게 상식이죠. 야 약속은 약속이야. 네 앞에 돌아가시면 네 사정일 뿐이고 나는 그 사정변경 인정 못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정변경의 내용은 노책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건 똑같아요. 요 판례가 출제 도배를 가지고 17년 국회 8급 그 이전에도 엄청 출제가 많이 된 건데 그 다음에 이게 18년 18년 국가직 취급 20년 국가직 구급 21년 지방직 구급 뭐 출제 도배하는 건데 너무 쉬워요. 확약하고 공적인 의사표현 신뢰보호하고 두 개 다 관련된 판례인데 저 뒤에서도 출제가 되고 여기서도 출제가 되고 출제가 많이 되는데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 이게 사정 변경이라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음미해야 될 거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그 철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실효는 효력상실 줄임말인데 이 실효는 어떤 취소나 철회 이런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 소멸, 자동 소멸 이게 실효예요. 하자론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효사이다라는 거까지 의미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후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견해 표명에 반환을 처분할 경우 이때는 신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건 금년도 국회 8급에 실제됐는데 자 사정이 동일할 때 적용된다는 게 이제 배경으로 깔려있죠.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 이게 변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후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장은 몇 줄 안 되는데 독해가 좀 쉽지 않은데 제3자의 제소인데 개인의 신뢰보호는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제3자의 행정, 이건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행정행위를 얘기해요. 상대방만이 아니라 제3자까지. 이것도 추가적 개념인데 제3자에 의해 취소 생성의 제기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건 이제 개념 우리가 여러 번 봤죠. 불가증력 발생하기 전에는 당연히 소송 제기가 가능하니까 기속력 상실한다는 거. 왜냐하면 쟁송법적 우위, 즉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의 효력 중에 형성력도 배웠잖아요. 형성력의 제3자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제3자와 무관하면 행정청과 상대방의 관계라면 양자문제라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냥 사익이 크면 상대방 신뢰를 보호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삼각관계가 되면 이게 복잡해지죠. 삼각관계가 되면. 그죠? 드라마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흥행 요소 때문에 끌어나가려면 양자관계에서는 오늘도 극장 가서 알콩달콩, 내일은 어디 야외 놀이공원 이런 데 가서 알콩달콩, 이것만 갖고 드라마 가면 시청률은 점점 떨어지죠. 거기에 이제 예기치 않은 제3자의 우연한 만남, 조업을 통해서 갑자기 감정의 변화, 갈등을 겪게 되고 뭐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 제3자가 끼어버리면 행정의 입장에서 상대방만 일방적으로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제3자도 보호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3자의 행정이 자체도 복잡해지는데 하물며 이거는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아예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행정청이 아무리 상대방의 신뢰보호 때문에 그 발급한 처분을 취소 안 하려고 해도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은 그게 판결의 효력이 우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뢰보호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이 신뢰보호보다 우위다라는 그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형성력의 개념도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완전히 이 용어가 이해돼가지고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독해가 되는 거라 좀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그 다음 앞에서도 봤지만 무효일 때 이건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일 때 이때까지는 인정할 수가 없다. 공무원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 이러면 이제 사실상 공무원이 된다 그랬죠. 근데 요 취소는 이게 그 임용행위가 무효이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공무원들이 법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무효인데 그걸 모르니까 임용 취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당연 무효임을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행위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무효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지. 따라서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신의칙 내지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이런 의미의 그 취소권은 통상적인 취소, 말만 취소지 실질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일 때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도 행정행위 하자론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차이를 정확히 알고 나서 다시 읽어보면 그때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위법행위에 대한 신뢰와 장래후 이것도 과거에 이미 형성된 신뢰 그것만 인정하는 거지 장래까지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비과세 간행에서도 봤었죠. 그죠? 이미 종래에 형성된 비과세 간행 그 4년간 보세 공속 면허세 그 비과세하는 거 과거의 경우만 그렇고 장래까지 불법을 저질러 달라 이건 안 받아준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과거 운동을 시정하여 장래하여 처분하는 거 이거는 아까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의사가 표명돼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고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이건 과거에 그 부과할 수 있었던 걸 부과 못한다는 거지 장래향 과세처분까지 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래향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비과세 관행 그거하고 논리가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적용 영역은 전 영역에 다 적용되는데 이제 그 중에도 특별히 더 밀접한 영역 그것만 일부 여기 보는 거고 나머지 해당 팩트도 반복될 거니까 소급해 금지는 다음 내일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실권의 법리는 권리상실, 민법에서는 이제 주로 권리니까 권리상실, 행정법은 이제 권리보다는 권한상실, 취소권, 철회권, 뭐 이런 권한이 상실되는 걸 실권의 법리라 해요. 행정기관이 위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을 형성한 경우 행정기관이 사후에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 현행절차법에 규정이 없다. 그거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출제가 자주 되는 영역이거든요. 자, 실권 실효의 법리인데 판례 보면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 원리인 신의성실 원칙의 바탕을 둔 파생 원칙이다라는 거. 따라서 이건 또 뒤에도 또 보게 되는데, 이 일반 법 원칙과 법기술적 규정은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 권력관계까지 적용돼요. 그러나 이외의 거는 관리관계는 몰라도 권력관계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사법의 유추적용, 곧 1편에 해당될 때 또 보게 될 거예요.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더 이상 이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거로 믿을 만한, 이것도 그냥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거로 추인, 이것도 추측과 인정, 제가 주석한 건데 줄임말이에요.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냐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권리 행사를 안 해서 상대방이 이제 더 이상 제가 권리 행사를 안 할 거라고 믿을 정도의 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아예 권리를 상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권이 그런 의미, 권리를 상실시켜서 권리 행사를 못하게 막는 거. 적용요건인데 예율 문장은 아니에요. 예율 문장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눈으로 읽고 이거 뒤처럼 실제할 건 없거든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 아니 권리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뭐 며칠 지나지도 않은데 제가 채권 포기했나 보다. 말도 안 되죠. 일단 오래돼야 되는 거고. 권리자 측과 상대방 즉 쌍방의 사정, 이 어떤 특수한 관계고 이런 사정, 그다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모두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할 말 없으면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이건 상투적인 표현이라 애우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그 다음 판례는 이미 관련해서 설명했죠. 이건 뭐 택시 운전기사 뭐 돈 얼마나 벌겠어요. 법치식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관대하게 놔뒀다라고 밖에는. 그 다음에 실권의 법리 부정사라는 이거 행정사 사건인데, 이것도 아기 표준, 19년 국가직 7급에 출제된 건데 아기 표준으로 보면 될 거예요. 아기 표준으로. 세 번째로 보면 이게 이제 그 행정사 허가 취소해가지고 20년간 되긴 했지만 원고도 알고 있었음. 이게 아기 표지가 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나도 보호하지 않는다. 실권은 인정 안 하는 거죠. 금반원의 법리는 아까 이제 금한다. 뭐를 반대되는 말, 반어는 반대되는 말, 모순되는 말. 그러니까 한마디, 한 입으로 두말 하지 마라. 앞에 말하는 것과 모순되는 말을 하면 인정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법제 영미법에서 발달한 법리인데, 이제 독일은 아까도 봤지만 신뢰보호 원칙이 이제 독일 제도라면 이와 유사한 영미법의 법 이론이 바로 금반원의 법리인데, 금반원의 법리를 A가 행한 표시를 B가 신뢰한 경우 A는 스스로 종전의 표시가 모순되는 태도가 반원이에요. 이걸 취해서 B에 대해 손실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징계처분의 무효하게는 무함소가 신의 측에 반하는 거로 허용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독해가 가능해요. 그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의미 있으면 알면서도 퇴직 시에 지급되는 퇴직금 등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징계처분에 대해 허물들을 항고했다가 곧 취하하고 나중에 5년 이상이나 그 징계처분의 이름을 일체 다투지 아니하다가 비사실에 대한 공소사실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형사소출을 당할 우려가 없게 되자 세상 위 허물들어 징계처분에 무효하기를 구함소를 제기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얘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피징계자가 퇴직했다는 걸 전제로 승진도 발령냈고 보직 변경도 했고 새로운 인사 발령도 냈을 거 아니에요.
이랬다면 피징계자가 이제 와서 이 흠을 내서 징계처분에 무효하기를 구하는 건 심의 측에 반한다. 이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심의 측이 인정이 안 되는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론은 쉬워요. 그 다음에 신인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인데 이것도 뭐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첫 번째는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심리, 신뢰라는 게 이게 윤리나 도덕상의 개념이지 법률용어로서 이게 채택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첫 번째 판례는 뭐 뒤처럼 출제할 게 없어요.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판례가 이제 출제가 된 금년도 국가직급에 얘는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할 필요가 있어요. 지방 공무원 임용 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 연월일을 그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그에 근거해서 인사기록 하기에 생년월일 기재에 대해 처음 임용된 때부터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 연월일을 정정한 후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거 이거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건가? 이거는 이 판례 입장이 그 사람의 연령에 관한 건 형식주의에 따르질 않아요. 그 호적, 지금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인데 그 호적의 공적 장부라고 하는 이 공적 장부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이게 아니라 실제 출생한 날이 입증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취득 시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은 건물에 관해 이거는 이해가 쉽죠. 폐업 시 잔존지와의 공급이득 규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어때요? 일단 어때요? 일단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해가지고 세금을 환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지한테 유리할 때는 지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관한 거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사실은 나는 진짜 주인이 아니라 나는 명의 스타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말했죠. 전형적인 금반원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이건 허용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1년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 이거는 저도 법과대학에서 이 세법은 전공 선택 과목이라 선택하는 친구가 저 법과대학 그 정원에 319명이었는데 그 319명 친구 중에 4명인가 6명 그 정도 수강했다고. 그래서 법과대학 출신도 뭐 솔직히 세법은 잘 몰라요. 부가가치세 이건 제가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니라 이 용어도 잘 모르겠어요. 용어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그냥 저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도 유사한 사안인데 그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자신의 매입세 공제환급이 다른 세세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한 수출업자. 그러니까 뭐냐면 귀책사유 이런 표지가 나오면 쉽죠. 그 제목에도 다 나왔네. 알았거나 악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뭐 독해가 되죠. 그 다음 위에 판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런 말이 나오면 쉬운데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제목처럼 저렇게 쌩으로 나와버리면 그게 이제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왜 이걸 알 수 있었는데 중대한 과실로 몰랐냐 요런 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판례도 이건 노무사에도 출제됐던 판례인데 21년 국회 8급에 출제됐는데 상업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 인정 제한 처분과 이건 실질에 따라 판단했다라고 보면 돼요. 훈련비용 지원 제한 처분이 쟁송 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로 확인된 후에 사업주가 그 인정 제한 기간에 실제로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나서 허위로 받아먹은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윤석열 후보의 그 장모라는 자가 그 사무장 병원이라고, 불법이죠, 불법. 사무장 병원. 그래가지고 이제 바지 사장 내걸고 사실상은 지가 이제 자기가 진짜 그 경영자인데, 그래가지고 그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서 그 연금 건강보험 그거 부정수급한 사건으로 지금 그 혐의로 지금 수사 중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정한 수급 사건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부정 수급 사건 판단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여기는 안 하고도 한 것처럼 허위 이게 아니라 실제로 실시한 거예요. 실제로 실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의 비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 신청하는데, 이건 실제 했단 말이죠. 실비가 들어간 거예요. 관할관청이 사업주가 해당 훈련 과정에 대해 미리 훈련 과정 인정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실제 사용한 훈련 비용 지원을 거부한 거, 이거는 신의성시원칙에 반하여 허용됐었고, 이것도 납득이 가. 실제 돈 쓴 거예요. 진짜 이거 불법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절차상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런 정도거든요. 계획부담 청구권은 계획이 공익상 굉장히 중시되는 거라 인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해당될 때 다 볼 거니까 그 정도로 해서 신뢰보호 원칙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인데, 부당결부는 개념이 심해요. 부당한 결부만 금지한다.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결부, 관련 있는 결부는 허용된다, 그거죠. 자, 뭐 틀릴 수가 없는 뻔한 개념이 19년 국회 8급에 출제됐는데, 현재 공무원 시험의 가장 높은 난도가 국회 8급 난도죠. 국회 8급 난도인데, 여기도 뭐 무조건 모든 지문이 오지선다인데, 여기는 모든 지문이 다 어려운 거로 구성되지는 않아요. 쉬운 것도 있고 그런데, 자, 행정주체가 행정작용함에 있어 관련 있는 결부냐 관련 없는 결부냐,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게 부당 결부예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거는 부담의 경우 새로운 의미와 비슷한, 거기가 이제 좀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 영역인데 해당될 때 다시 보게 될 거고. 그 다음 판례 대법원 판례인데 뭐 외울거 학설하고 똑같아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실질적 관련, 똑같잖아요, 학설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행을 강제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뭐 이것도 등장 배경, 이것도 다 현대 급부국가, 신뢰보호와 부당결부는 근대국가 이런 틀리고, 현대국가 급부국가에서 이게 강조된 거다. 이 역사적인 것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판례도 별로 형성이 얼마 안 되는 게 그건데, 공법상 계약이 전형적이죠.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매입하는 걸 조건으로 하는 수도권 공급제약. 아니, 땅 사업하는 문제하고 수도공급하고 무슨 이게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거 틀릴 수가 없죠. 특히 부담 중에는 의무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게 부담이라 그랬죠. 부과도 안 하고 연상이 되잖아요. 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뭐 의무적으로 할 때 부담스럽다고 느끼죠. 그래서 목적과는 무관한 다른 목적에 부과를 부과하는 경우, 실제 행정에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 관련이 있는 부담이면 이거는 관련이 있으면 이거는 부담결부가 아니니까 과잉금지. 너무 관련이 있지만 너무 심한 부담 아니냐 이러면 과잉금지 원칙. 관련 없으면 부담결부가 논점이 되는데, 이제 자, 하나하나 판례로 확인해 볼까요?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저도 뭐 정확한 실체는 알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뭐 법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배임죄는 이건 다른 나라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그 특수한 그 범죄이기도 하고, 그 고의에 이걸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배임 혐의로 처벌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뭐 그건 예단할 수는 없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이거는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이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많은 배당이 돌아가게 됐다라는 결과만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고의로 그렇게 해서 이익을 취했다라는 게 입증이 안 되면은 그 성립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 그 자기가 뇌물을 받아서 그 뇌물이나 사익을 위해서 내가 성남시가 맡겨진 사무처리에 임무를 배신해가지고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 관한 어떤 뇌물이나 돈 거래 이거는 현재까지는 나타난 바가 없거든요. 그 앞으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 뭐 누구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뭐 반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뇌물죄가 성립되고 또 배임죄가 성립돼서 처벌돼야 된다면 그때는 뭐 후보에서 사퇴를 해야 맞겠죠. 근데 뭐 그건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건에 이제 그 주택 그 정확한 사업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재개발은 아닌가 도시개발 사업 같은데 그 논밭 이렇게 한 거니까 그 재개발은 이제 건물이 있고 할 때 그 다시 짓는다니까 재개발이 되는 건데 이건 논밭 이런 거 사들여 가지고 새로 건축하는 건 이제 새로 도시를 만드는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라는데 아마 도시개발 사업 같네요. 저도 뭐 구체적 사실관은 잘 모르니까. 자, 이런 경우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계없는 뭐 무슨 일공단 그 토에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 나가라. 그거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한테 그 치적이거든요. 근데 치적인데 그거는 정치적인 치적인데 법적으로는 냉정히 말하면 그건 부당결부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관련되는 당연히 기부채납 사안이라면 부당결부가 아닌데 이건 기부채납과 무관한 별개 관련 없는 저 엉뚱한 땅에 있는 걸 갖다가 지어 짜듯이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부당결부 금지원 위반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게 정치적 판단하고 법적 판단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시사적인 것과 판례를 연결하면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법학은 실용학문이라 시사사건하고 연결하면 쉽다는데 자, 이 덕성여대 기숙사 사건인데 준공 거부 처분에서 이유로 내세운 도로 기부채납 의무는 세 번째 기숙사 등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별개 이런 관련 없다는 게 딱 보이죠. 부당결부 뭐 이런 거랑 외울 거 없어요. 두 번째 이미 봤죠. 출제가 너무 많이 되고 이거는 대장동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이 진입도로는 관련 있는 도로잖아요. 관련 있는 도로. 근데 이거는 이 주택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부지예요.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반포 이제 그 재건축하면서 그 사평로라고 그러죠. 그 고속터미널 앞에 도로가 있고 그 뒤에 성모병원 쪽에 있는 도로를 이제 사평로라고 하는데 그 사평로 바로 왼쪽에 보면 심산 김창숙 선생 진짜 그 엄청나게 조선 마지막 선비다 이럴 정도로 독립운동에 투자했던 성균관대를 창시하신 분이죠. 지금은 이제 장사권한테 넘어갔는데 거기 기념관하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사건인데 이거 독해가 돼요. 자, 주민들은 위 운동로를 통해 반포 유수지의 운동시설을 이용하거나 산책을 할 수 있는데 도로폭이 25m예요. 이거 굉장히 횡단하는데 위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 운동로가 차단되어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우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웃 주민들, 인근 주민들까지 다 이용하는데 왜 우리만 기부채납해야 되냐 이걸 따진 건데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로의 언더패스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도 참 대법원 판례죠. 그 우리가 현재 신행정에서 건설 특별법 사건에서 뭐 컨센서스라는 도교를 썼는데 여기는 무슨 얼어죽을 언더패스 난 왜 우리가 그 오랑캐어 영어를 자꾸 쓰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영어 필수 의무 교육 다 폐지시킬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있는 놈만 사교육으로 하면 될 일이지 미쳤다고 그걸 공교육으로 어차피 국민 중에 영어 뭐 먹고 사는 사람 극소수거든요. 필요한 사람 지가 공부하면 될 일인데 언더패스 지하도에 지하도 뭐 얼어져 지하 터널 있잖아요. 도로 밑에 이제 그 사람들 지나다닐 수 있게 한 그 지하 통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얼어지고 언더패스 이 대박간들 뭐 씨발 영어 뭐 솔직히 다 까먹은 주제에 얼어지고 잠시 흥분했는데 뭐 제 주관적인 거니까 뭐 지하 떤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냥 신경 안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래 이거는 아파트 주민의 편의과 이 사건 아파트 가치 중개는 기여한다는 거예요.
이런 안전시설이, 부대시설이 되니까 당장 기부차 나가려면 공사비 이게 들어가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종합적으로는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연접 주공 2단지 아파트 주민들까지 운동도를 함께 이용한다. 그래도 이건 부담결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된 이용자가 이 사람들이고, 이 또 재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도 누리기 때문에 억울하고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네 번째 판은 19년 국회 발표가 출제된 건데, 이거는 그 행정의 부강과도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점이 아주 중요한 판례네요. 고속도로관리청이, 이게 이제 원래 국도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가다 10장에 전국 대표도 아니고, 이 전국에 있는 그 많은 국도를 갖다가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관리를 위임하고, 그 밖의 경우는 이제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해서, 또 광역자치단체장도 기초자치단체장,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해서 결국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관리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리고 이거 한국도로공사예요. 실제는 그 고속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은 도로에 접한 거예요. 도로 옆에 여유 공간이 있죠. 뭐 인도도 있고 한데, 고속도로도 거기 도로와 접한 옆에 그 구역이 접도구역이라는데, 접도구역에 소미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소미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게 이게 부담부 행정행위 부과를 붙인 거예요. 근데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돼가지고 접도구역에는 이제 관리청 허가 없이도 소미관을 매설할 수 있게 사정이 변경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에 따라 기존에 맺은 협약의 의뢰를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고, 부담결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경은 위법적법 판단하는 기준시가 처분시법이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추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위시대 법과 처분시대 법이 다를 때는 그 행정법에서는 처분시법이 원칙이에요. 자, 첫째 줄에 나오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그 승인 처분을 할 때 처분 당시 법령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처분 당시에 법령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시행규칙에 이렇게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었거든요.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과를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장래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래유지. 법률은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가 원칙이죠. 과거에 이미 지나간 거에 적용되는 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과거에 이렇게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과를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렇다고 과거에 맺은 협약이 효력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의 복수운전 면허 취소인데, 이건 왜 논의가 되냐면 면허 취득은 각각 따로따로 취득했어요. 근데 음주운전이라는 한법 위반으로 별 관련 없는 면허까지 다 취소하는 게 부담결부 아니냐라는 건데, 이거는 좀 배경을 알고 보면 되는데, 114페이지 가면 이 판례는 이 음주운전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이건 관련 있는 면허라고 봐요. 음주운전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이건 관련 없는 면허라고 하는데, 이건 앞뒤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럴 것까지만 아닌데, 여기 위반 인정 사례만 3가지니까 그 적은 거 외우면 몰아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충 자료에 해놓은 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여기 뭐 보충 자료 보면 일반 법원 적용령이고, 이게 종합 정리한 거고, 여기서는 더 설명할 거 없고, 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이 관련된 거 했는데, 이거 그냥 교양으로 참고하고, 자, 교과서 보면은 일단 판례 요지를 먼저 보고 그 위에 결론을 보는 게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 판례 요지까지 있는 거 봅시다. 자, 일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음주운전을 했어요. 자, 근데 일종
대형 면허 갖고 보통 차 운전할 수 있죠. 대형 면허 갖고도 일종 보통 차 운전할 수 있죠. 이거 관련 있는 면허예요. 관련 있는 면허니까 부담결부가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장을 좀 음미를 해봐야 되는데, 자, 좀 상하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취소 처분으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당연히 사육 침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가족의 생계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거 아까 보충 전에 정리했지만, 생계곤란, 이거는 엄청나게 사익을 크게 보는 건데, 그런 불이익보다는 교통법규의 준수 또는 이 음주운전이잖아요. 주치운전, 음주운전. 이거로 인한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목적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일단 어때요? 일단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논점이에요. 부당결부는 여기는 명시적으로 판시가 안 돼 있고, 두 번째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자, 이게 참 판례가 논리가 일관된 게 아니고 보면,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일종 자가용 같은 경우, 그 일종 대형 면허, 보통 면허 갖고는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 취사하고 관련된 면허니까 되죠. 근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갖고는 보통차, 일종 보통차 운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로 일관하면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부담결부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아까, 일종 보통 면허, 대형 면허 갖고 원동기 장치 면허까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면허, 대형 면허를 취소하는 취지는 이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까지 취소한다는 게 포함됐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공익을 중시하다 보니까 국민에게 불리한 해석을 한다라고 논리 일관성보다는. 자, 그래서 보면은 강조된 거,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일종 보통 면허도 마찬가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음주운전은 당해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일종 대형 면허로도 가능하고, 또 일종 대형 면허나 일종 두 앞에서 뒤로 가기도 하고 뒤에서 앞으로 따져보기도 하고 앞에서 뒤로 따져보기도 하고 양쪽 방향으로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부담결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일종 대형 면허, 일종 보통 면허 이 취소에는 당연히 얘들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거라 이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거다라는 거예요. 서로 관련된 거다. 참고로 말하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 자전거가 아니라 그 법률 용어는 외래어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을 원동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 단순 자전거. 이걸 뭐라고 하면 일반인들 오토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토바이인데 이게 단순 자전거가 아니라 이거는 엔진이 장착된, 즉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는데 이게 일정 용량을 넘어가면 이제 자동차로 부르게 이륜 자동차로,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하고 이륜 자동차로 불리는 오토바이니까 오토바이라고 하는 일반 용어에는 법적으로는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있고 이륜 자동차로 분류되는 것도 있어요. 그 이륜 자동차도 나오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 다음에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볼까요? 부당결부 운전 기간 인정. 이거는 어느 쪽 방향으로 다 따져봐도 운전할 수 없는 면허니까 그러니까 이륜 자동차를 음주운전했어요. 일종 대형 면허나 보통 면허 취소 정도인데 이륜 자동차 갖고 대형차, 보통차 운전 못해요. 앞에서 음주운전한 차를 기준으로 해도 다른 면허 운전 못해요. 또 반대로 일종 대형 보통 면허를 기준으로 따져봐도 이륜 자동차 운전 못해요. 왜냐면 얘는 당시에 오직 이종 소형 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건 앞뒤로 다 따져봐도 이륜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이륜 자동차 이종 소형 면허 갖고 대형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또 반대 방향으로
이륜자로 자동차 기준으로 해도 운전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취소되는 다른 면허, 대형 면허, 보통 면허 갖고도 이륜 자동차 운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따져봐도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정. 이것도 다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 안 된 거지. 일종 특수차 레이카 크레인 출연료, 이거는 이제 현행법 그 부령에는 좀 바뀌었는데 당시에 그걸 기준으로 봐야죠. 행위시법에 따른 처분시법에 따르니까 당시 처분시에는 일종 특수차 레이카 크레인 트레일러 음주운전했는데 일종 보통 대형 면허 갖고 특수차 중에 다른 걸 운전하는데 이 두 가지는 운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특수면허 갖고만 운전이 가능한데 특수면허 갖고 일종 보통 대형 차 운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따져봐도 당시 법에 따르면 운전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종 보통 대형 특수, 참 대단히 많은 면허를 갖고 있네. 12인승 승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취소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건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사안은 똑같아요. 일종 특수면허까지 취소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 2번, 3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거냐, 다른 사유냐, 그거 차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특수면허 갖고 일종 대형차 운전 못해요. 보통 대형면허 갖고 특수차 운전 못해요. 이 양쪽이 다 맞물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거 외우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최근에 출제된 것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제목만 한번 볼까요? 음주운전을 한 당해 차량이 운전할 수 있는 면허, 관련 면허죠. 면허까지 취소한 거. 이거는 이제 이 차를 기준으로, 운전한 차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소되는 운전면허, 관련 면허 있잖아요. 취소되는 관련 면허로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거꾸로 이제 따져보는, 그것과 따지는 건데, 첫 번째가 1호는 2까지 구분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운전이 가능한 거고, 양도 인정사례가 적기 때문에 인정사례가 정확히 알면 정답 부분 지장이 없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충자료 참고해서 한번 따져보세요. 앞뒤 방향으로 따져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거 뭐 아까 판례의지는 그거라. 자, 저 정도로 넘어갑시다.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줘야 될 게 있네. 뭐냐면 그 동그라미상 100이랑 125cc 이상, 이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로 분리가 돼요. 1인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아까 그거는 뭐예요? 아까 당시에 법계에는 운전이 특수면허 갖고 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 가능한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 판에는 하나 의미할 필요가 있겠네. 왜냐하면 이제 그 현행 법계에 맞는 최신 판례가 나오면 관행상 최신 판례를 출제하거든요. 이미 더 이상 실생활과 무관한 옛날 판례를 출제할 이유가 없죠. 요거 음미해야 되겠네. 요거 그래서 아까 위에 주의해야 될 되겠네. 아까 위에 위반 인정사례 1번 요거 주석 달아줄 거예요. 그냥 출제하면 출제 오류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운명과 부수단 3편을 볼 거고, 위반 이유가 똑같아요. 그 밖에 적법조차인데, 이거는 뭐, 행정법에서 별로 중시 안 된다 그러죠. 헌법에서 중시되는 건데, 적법조차는 지금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적인 적법조차에 따라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 로우가 빠졌네요. 적법조차. 원칙까지 할 때는 플러스, 그래서 다음에 로우가 들어가는데 듀 프로세스 오브 로우라고 해서 적법조차의 원리까지 달 때는 이제 로우가 들어가는 건데, 오브 로우가, 여기는 적법조차도 듀 프로세스 그건데, 헌법 12조에 신체 자유 관련해서 되어 있죠.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력, 헌법에서는 다 이어집니다. 이 명시되어 있는 거 처벌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형벌에 한정되지 않고 보안처분 강제력까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입에 줄줄 나와야 돼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적법조차 원리는 원래는 형사법 원리를 추구하는데 오늘은 전 영역에 다 적용된다. 아주 간단한 지식이 출제가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판에 보면
이게 적법 절차는 원래 미국에서 발달한 법이론이거든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학문의 개념도 없고 체계도 없고 진짜 거의 그 직업교육의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혼수 상태예요. 그냥 두서 없이 나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헌재 재판관의 능력 갖고는 이걸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진짜 거지 같아요. 저도 한번 정리하려고 종합정리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이건 뭐 학문적으로 연구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두서 없이 외워야 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급 수험생 여러분, 헌법에서 참 이럴 게 많을 거예요. 여기도 헌수 상태예요. 논리적으로 뭐 우리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적법 절차의 원칙은 일반적 헌법 원리다. 이거는 이제 의미해야 되고 헌법 원리예요. 법률적 효력에 불과하다는 틀려요. 모든 공권에 대해서 적용된다. 형사 사법적에만 적용된다. 틀려요. 이 두 가지 논점.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되는 게 세 번째 논점.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 적정성은 거의 절차 단순 순수 절차가 아니라 적정하다. 이거는 내용과 관련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의 적정성이라는 말이 참 논란이 되는 표현이거든요. 수업 내고 거기까지는 나갈 거 없는데 어쨌든 이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문장을 익혀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실질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이 뒤에 거는 아까 절차의 적정성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절차도 순수 절차와 절차의 내용에 관한 것까지 심사하는 내용은 내용인데 절차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뒤에 문장은 아예 그냥 절차와 무관한 실체적 법률 내용까지 포함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엽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뭐 그 장사꾼 법학 이라고 하는 미국 법학에는 몰라도 이게 우리나라 헌재가 저딴 논리를 전개하는 거는 엽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애호자하면 안 됩니다. 행정법에는 구급소문 되면 애호자라도 상관없어요. 저까지 지문 하나 몰라도 다른 거 갖고 정답 고르면 되는데 7급소문 되면 저거 다 애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납세고지서, 요게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 납세고지서는 이거는 이제 그 성립요건의 성립요건의 그 형식,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네 가지 요건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성립요건의 형식에 해당하는 거고 요 형식과 관련되는 게 그 구체적인 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납세고지는 왜 세금이 이만큼 부과되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거라 학문적 용어는 이유북이라고 그래요. 이유를 부수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부기도 부수적 기재, 줄임말인데 그 배경 용어를 알면 이해가 돼요. 자, 일단은 몰라도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국세징수법과 개별세법의 납세구제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거 당연하지 뭐 전 영역에 다 적용되니까. 과세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한과 아울러 납세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줘 요 문장 이유부기의 행정 절차에 관한 판례에서 또 보게 될 거예요.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불복 여부의 결정, 이유를 알아야 내가 그 이유가 타당한지 아닌지 따져보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다 그러면 불복하는 거고 타당한 이유네 뭐 내가 내야 될 세금이네 라면 불복을 안 하겠죠. 이걸 결정하고 불복 신청하는데 편의를 주려는데 취지가 있다.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게 이제 행정절차법에서 출제가 많이 됐던 문장이에요. 이건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이고 납세고지서에 해당 공세 과세처분과 세액의 산출 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거죠. 적법 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면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하는 이것도 뒤에 또 유사한 판을 보게 될 거예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 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무자가 각 과세처분 행위를 명확히 구별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단어가 이건 이유국의 이제 정도라는 제목으로 행정절차까지 다시 보게 되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제 넘어가도 좋아요. 공영은 공적인 서비스, 공익과 관계가 있는 거니까 이거 함부로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계약 체제를 함부로 해제하거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건데 3편에서 다시 또 거론되고 보충성은 최우수단성 이런 건데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최근에 17년 국가적 취득하고 21년 국가적 교육에 출제된 이거는 저 완전히 법과대학 찌꺼기 교수가 또 들어가 사고 친 거예요. 병신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헌법 영역인지 행정법 영역인지 몰라가지고 이거는 뭐 교재에 제 입장에서 반영할 수가 없었던 내용인데 보충자료로 넣어놨어요. 기본권 보호 의무는 최대 보호가 아니라 최소한 보호, 과소보호 그 단어만 익히면 돼요.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 몰랐다고 정답법을 지당 있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 이런 문장, 최소한의 보호 조치 달리 말하면 과소보호 금지원칙 위반 여부 요 단어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취하는 조치를 취했더라도 그 법익을 보호하기에 최소한도 충족을 못한 전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표현들 전적으로 부족하거나 매우 불충분 최소한의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게 명백한 경위 안에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해서 인용 결정을 내리는 위헌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고비의 하나를 또 넘었어요. 이 판례 독해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판례 문장이 익숙하지 않고 논리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도 일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강의를 통해서 그게 혼자 읽을 때 뭔 의미인지 몰랐던 거를 이런 의미구나 이해하면서 외우지 않은 판례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또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이제 복습이 필요하죠. 복습하고 또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점점 이해되는 판례를 늘려나가면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